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령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유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한 단편 캔터빌의 유령인데요. 혹시 으스스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상상하고 계셨다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국의 오래된 저택에 미국인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기묘하고도 코믹한 유령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웃음을 주다가도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뜻밖의 울림과 감동이 남는 작품입니다. 그럼 오스카 와일드의 재치와 상상력이 가득한 이 유령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공사 하이럼 B. 오티스 씨가 캔터빌 저택을 사들였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저택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단히 꼼꼼하고 정직한 성품의 캔터빌 경 자신도 오티스 공사와 매매 조건을 논의할 때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느꼈다.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캔터빌 경이 말했다. 제 숙모님이신 볼턴 공작 부인은 저녁 준비를 하던 중 해골손이 어깨를 잡는 바람에 경기를 일으키셨고 그 충격에서 끝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 가족 중 몇 명은 물론 캠브리지 대학교 킹스 칼리지의 전임 교수이자 본당의 사제인 어거스터스 댐피어 신부까지 그 유령을 목격했습니다. 그 불행한 사건 이후로는 젊은 하인들이 하나같이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고 캔터빌 부인께서도 복도와 도서관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들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캔터빌 경? 오티스 공사가 대답했다. 저는 가구와 유령까지 몽땅 시세에 맞춰 사겠습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신세계에서 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구세계를 들썩하게 하고 최고의 여배우와 프리마돈나까지 데려가는 마당에 유럽에 정말 유령 같은 게 있다면 벌써 우리나라 박물관 전시품으로 들어갔거나 유랑 공연 무대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령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캔터빌 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비록 당신네 미국 기업가들의 제안은 뿌리쳤을지 모르지만요. 이 유령은 1584년부터 자그마치 300년 넘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가문의 주치의도 꼭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유령 같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영국 귀족이라고 해서 멋대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꾸밈없이 말씀하시네요. 오티스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캔터빌 경이 대꾸했다. 유령 따위에 개의치 않으신다면 더 말릴 수는 없지요. 다만 제가 미리 경고했다는 것만은 잊지 마시길. 몇 주 뒤 매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고 계절이 끝나갈 즈음 오티스 공사와 그의 가족은 캔터빌 저택으로 들어갔다. 오티스 부인은 원래 웨스트 53번가 출신의
루크리샤 R. 태펀 양으로 한때 뉴욕 사교계에서 이름난 미인이었는데 지금은 눈매가 빼어나고 옆모습이 매우 고운 중년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다. 많은 미국 여성들이 유럽식 세련됨을 흉내낸답시고 만성적인 병약함을 가장하는 우를 범하곤 했지만 오티스 부인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건강 체질에다가 놀라울 만큼 왕성한 활력을 지닌 여인이었으며 여러 면에서 영국인과도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오늘날 미국과 영국은 언어만 빼고 모든 것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그 좋은 예였다. 장남은 태어날 때 애국심에서 워싱턴이라 이름이 붙여졌는데 본인은 그 이름을 평생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금발의 제법 잘생긴 청년으로 뉴포트 카지노 무도회에서 3년 연속 독일식 춤을 주도하며 미국 외교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부했고 런던에서도 훌륭한 무도회 댄서로 알려져 있었다. 가드니아 꽃과 귀족 자귀에만 약했을 뿐 그 외에는 무척 이성적이고 건실한 청년이었다. 그 다음은 버지니아 E. 오티스 양으로 15살의 날렵하고 사슴처럼 사랑스러운 소녀였다. 큰 파란 눈빛에는 자유롭고 대담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훌륭한 여전사 기질을 지녔는데 어느 날은 조랑말을 타고 늙은 빌턴경과 공원을 2바퀴나 경주해 아킬레스 상 앞에서 말 한 길이 반 차이로 그를 제치고 우승했다. 그 광경에 크게 감탄한 소년 채셔 공작은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청혼했으나 그의 후견인들에 의해 그날 밤 곧장 눈물을 흘리며 이튼 학교로 돌려보내졌다. 버지니아 다음으로는 쌍둥이가 있었는데 늘 장난을 쳐 매를 맞고 내선 별과 줄무늬, 성족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으며 존경받는 아버지 오티스 공사를 제외하면 집안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공화주의자들이기도 했다. 켄터빌 저택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인 에스콧에서 7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기에 오티스 씨는 전보로 마차를 보내달라 부탁해 두었고 온 가족은 들뜬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아름다운 7월의 저녁이었고 공기에는 소나무 숲의 향기가 은은히 스며 있었다. 때때로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흔들리는 고사리 사이로는 꿩의 번뜩이는 붉은 가슴이 보였다. 작은 다람쥐들이 너도밤나무 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고 토끼들은 하얀 꼬리를 고추 세운 채 덤불과 이끼 낀 언덕 사이로 달아났다. 그러나 켄터빌 저택의 진입로에 들어서자 하늘은 갑자기 먹구름에 뒤덮였고 주위 공기는 기묘할 만큼 고요해졌다. 커다란 까마귀 떼가 그들의 머리 위로 소리 없이 날아갔고 집에 닿기도 전에 굵은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현관 계단 위에는 단정히 검은 비단 옷을 입고 흰 모자와 앞치마를 한 노부인이 서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사 겸 가정부인 엄니 부인으로 오티스 부인이 켄터빌 부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여 예전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사람이었다. 가족이 마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정중히 깊은 절을 올리며 예스럽고 고풍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인사했다. 켄터빌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안내를 받아 그들은 고풍스러운 홀을 지나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도서관은 길고 낮은 방으로 검은 참나무 패널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끝에는 큰 스테인글라스 창이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가족은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엄니 부인은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오티스 부인의 눈에 벽난로 옆 바닥에 어두운 붉은 얼룩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 채 엄니 부인에게 말했다. 여기에 뭔가 흘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부인. 노부인이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자리에 흘러내린 건 피입니다. 아, 정말 끔찍하군요. 오티스 부인이 외쳤다. 응접실에 피 얼룩이라니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당장 지워야겠어요. 그러자 노부인은 미묘하게 웃음을 띠고 같은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바로 1575년에 사이먼 캔터빌 경이 자기 아내 엘레나 노어 캔터빌 부인을 이 자리에서 살해했을 때 흘린 피입니다. 사이먼 캔터빌 경은 그 후로 9회를 더 살다가 아주 묘연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의 죄지은 영혼은 여전히 이 저택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피얼룩은 관광객과 방문객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고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 헛소리예요. 워싱턴 오티스가 외쳤다. 핑거튼의 최고 얼룩 제거제와 파라곤 세제만 있으면 금세 말끔해질 겁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가정부가 제지하기도 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마치 검은 화장품처럼 보이는 작은 막대를 꺼내들고 재빠르게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피 얼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핑거튼이 해낼 줄 알았지. 워싱턴은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감탄하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시무시한 섬광이 어두운 방을 환히 비추었고 이어진 굉음의 천둥에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엄니 부인은 기절해버렸다. 정말 괴물 같은 기후로군. 미국인 공사 오티스 씨는 태연히 기다란 시가를 붙이며 말했다. 역시 이 구식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람마다 일일이 좋은 날씨가 다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야. 내가 늘 주장해온 대로 영국은 이민을 장려하는 수밖에 없어. 여보, 하이럼. 오티스 부인이 외쳤다. 이 기절한 여자를 어쩌면 좋죠? 물건을 파손했을 때처럼 변상하라고 해. 하이럼이 대답했다. 그러면 2번 다시 기절하지 않을 거야. 과연 잠시 후 엄니 부인은 정신을 차렸으나 그녀가 극도로 동요해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오티스 씨에게 이 집에 불길한 일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다. 제가 제 눈으로 본 일들만 해도 경건한 기독교인이라면 머리카락이 곤두설 만큼 끔찍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일들 때문에 눈을 붙이지 못한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오티스 씨와 그의 아내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듯 정성을 다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엄니 부인은 새 주인 부부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한 뒤 급여 인상 문제를 약속받고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물러갔다. 그날 밤 폭풍우는 밤새 맹렬하게 몰아쳤지만 특별히 기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온 가족은 벽난로 옆 바닥에 그 끔찍한 피 얼룩이 다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다. 파라곤 세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워싱턴이 말했다.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분명 유령짓이에요. 그는 얼룩을 2번째로 지웠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얼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서재는 오티스 씨가 직접 잠그고 열쇠까지 침실로 가져갔는데도 말이다. 이제 가족 모두가 꽤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오티스 씨는 자신이 유령의 존재를 너무 단정적으로 부정했던 게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오티스 부인은 심령연구협회에 가입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은 범죄와 관련된 혈흔의 지속성에 관한 긴 편지를 마이어스와 포드모어 씨 앞으로 작성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유령 현상의 실제 여부에 관한 모든 의혹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날은 하루 종일 따뜻하고 화창했다. 저녁이 되자 선선해져서 가족 모두가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집에 돌아온 것은 9시였고 가벼운 저녁을 함께했다. 그들의 대화는 유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을 받아들일 만한 사전 준비 같은 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오티스 씨에게 나중에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교양 있는 상류층 미국인들이 흔히 하는 대화 주제들이었다고 한다. 가령 배우로서 세라 베른하르트보다 파니 데이픈 포드가 훨씬 우월하다는 점, 영국의 가장 좋은 집들에서도 옥수수나 메밀 팬케이크, 옥수수죽 같은 미국 음식은 구하기 어렵다는 점, 세계 정신의 발전 과정에서 보스턴이 차지하는 중요성, 철도 여행에서 수화물 확인증 제도의 장점, 그리고 뉴욕 억양이 런던식 굴림 발음보다 훨씬 듣기 좋다는 것 따위였다.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사이먼 캔터빌경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밤 11시가 되자 가족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11시 반이 되기 전에는 집안의 불이 모두 꺼졌다. 한참 뒤 오티스 씨는 자기 방 복도 밖에서 나는 기묘한 소리에 잠을 깨었다. 쇠붙이가 덜컹거리는 듯한 소리였고 순간순간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곧장 일어나 성냥을 켜고 시간을 확인했다. 정확히 새벽 1시였다. 오티스 씨는 차분히 맥박을 짚어보았으나 열은 전혀 없었다. 낯선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그 사이로 또렷한 발소리까지 들려왔다. 그는 슬리퍼를 신은 뒤 여행용 케이스에서 작은 직사각형 유리병을 꺼내들고는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창백한 달빛 속에서 그는 무시무시한 몰골의 늙은 사내와 마주쳤다. 눈은 불타는 숫덩이처럼 붉었고 긴 회색 머리칼은 뒤엉켜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고풍스러웠으나
더럽고 해져 있었으며 손목과 발목에는 묵직한 족쇄와 녹슨 쇠사슬이 달려 있었다. 선생, 오티스 씨가 말했다. 쇠사슬에는 꼭 기름을 찌셔야겠군요. 그래서 타메니 라이징선 윤활유를 한 병 드리려 합니다. 한 번만 발라도 완벽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성직자들이 남긴 추천서가 포장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병은 침실 촛대 옆에 두고 가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얼마든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미국 공사는 대리석 탁자 위에 병을 내려놓고 문을 닫은 채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 순간 캔터빌 유령은 분노에 사로잡힌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다 이내 병을 번쩍 들어 반짝이는 바닥에 내던지더니 으스스한 신음을 내지르며 섬뜩한 초록빛을 뿜어내며 복도를 내달렸다. 그런데 막 거대한 참나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하얀 옷을 입은 아이 둘이 튀어나왔고 커다란 베개 하나가 그의 머리 위를 스치며 날아갔다. 놀란 유령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4차원 공간으로 몸을 숨기며 벽 속으로 사라졌고 곧 집안은 아무 일 없던 듯 고요해졌다. 왼쪽 별관의 작은 비밀방에 도착한 유령은 달빛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상황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300년에 걸친 화려하고도 막힘없는 경력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다이아몬드와 레이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 있다가 졸도한 볼턴 공작 부인을 떠올렸다. 예비 침실 커튼 뒤에서 그저 씩 웃어 보였을 뿐인데 히스테리에 빠져버린 4명의 하녀도 생각났다. 한밤중 서재를 나서던 본당 사제의 촛불을 꺼트려 그는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다가 마침내 유명한 윌리엄 걸경의 진료를 받아야 했던 일도 있었다. 또 아침 일찍 눈을 떴다가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자신의 일기를 읽고 있는 해고를 보고 뇌염에 걸려 6줄을 앓았던 마담 트레무이약. 회복 후에는 교회로 돌아가 볼테르와의 교류를 단절한 그녀도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목이 메인 채 발견된 악명 높은 캔터빌 경도 떠올랐다. 그의 목구멍에는 다이아몬드 카드 한 장이 반쯤 걸려 있었고 죽기 직전 그는 크록포드에서 그 카드로 폭스에게서 5만 파운드를 속여 빼앗았음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유령이 억지로 그 카드를 삼키게 했다고 맹세했다. 그 외에도 창문을 두드리는 초록색 손을 보고 식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사, 목덜미에 5 손가락 자국을 남긴 채 검은 벨벳 끈으로 늘 목을 가려야 했고 결국 궁정길 끝에 잉어 연못에 몸을 던진 아름다운 스투트필드 부인까지. 그의 온갖 위대한 업적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진정한 예술가의 열정과 자아도취에 빠진 그는 자신이 펼쳤던 가장 화려한 연기들을 되짚었다. 목 졸린 아기 붉은 루벤으로서의 마지막 무대, 백슬리 황무지의 흡혈귀, 음산한 기브온으로서의 첫 데뷔, 그리고 화창한 6월 저녁 잔디밭에서 자신의 뼈로 볼링을 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날까지.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의 뒤에 현대 미국인들이 나타나서는 라이징 선 윤활유를 건네고 베개를 던져대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역사상 그 어떤 유령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에 그는 반드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고 새벽빛이 비칠 때까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오티스 가족이 아침 식탁에 모였을 때 그들은 유령 이야기를 길게 나누었다. 미국 공사 오티스 씨는 자기 선물이 거절당한 데 대해 당연히 약간 불쾌했다. 나는 유령에게 무례하게 굴 생각은 전혀 없어.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이 집에 살아왔다는 걸 생각하면 베개를 던진 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지. 그의 말은 매우 타당했지만 안타깝게도 쌍둥이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 그가 끝내 라이징선 윤활유 사용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의 쇠사슬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 침실 앞에서 그토록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덜그덕거린다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주 나머지 기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 가족의 주의를 끈 것은 오직 서재 바닥에 피 얼룩이 계속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뿐이었다. 이건 확실히 이상한 일이었다. 오티스 씨가 밤마다 문을 잠그고 창문도 단단히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얼룩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색이 변하곤 했다. 어떤 날 아침에는 탁한 붉은빛, 거의 인도산 붉은 물감 같은 색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눈이 부시게 선명한 주홍색으로, 그 다음 날에는 짙은 자줏빛으로 바뀌었다. 한 번은 가족이 미국 자유개혁 성공회의 단순한 예식에 따라 함께 기도하러 내려왔을 때 그 얼룩은 놀랍게도 선명한 에메랄드빛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저녁마다 그 색깔을 두고 내기가 벌어졌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장난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버지니아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피얼룩을 볼 때마다 심하게 괴로워했고 특히 그것이 에메랄드빛 초록색이었던 아침에는 거의 눈물을 쏟을 뻔했다. 유령의 두 번째 출연은 일요일 밤이었다. 가족이 막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홀에서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려 모두가 놀라 뛰쳐나왔다. 그들이 내려가 보니 커다란 낡은 갑옷 한 벌이 받침대에서 떨어져 돌바닥 위로 곤두박질 친 채 흩어져 있었고 높은 등받이 의자에는 캔터빌 유령이 앉아 무릎을 문지르며 얼굴 가득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쌍둥이들은 미리 챙겨둔 완두콩 총을 꺼내들더니 오랜 세월 글씨 교사를 상대로 갈고 닦은 솜씨답게 정확히 두 발을 쏘아댔다. 한편 미국 공사 오티스 씨는 권총을 겨누며 캘리포니아식 예법에 따라 유령에게 손을 들라고 외쳤다. 유령은 분노의 절규를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개처럼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워싱턴 오티스의 초가 꺼지며 가족은 완전한 암흑 속에 남겨졌다. 계단 위에 도착한 유령은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이 자랑하는 악마의 폭소를 울려 퍼뜨리기로 했다. 이 웃음은 여러 차례 요긴하게 쓰이던 무기였다. 한밤중 이 폭소에 놀라 레이커 경은 단 하룻밤 만에 가발이 휘어졌다고 전해졌고 캔터빌 부인의 프랑스인 가정교사 셋은
이 웃음을 견디지 못해 계약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모두 사직해버렸다. 그는 곧장 가장 끔찍한 웃음을 터뜨렸다. 오래된 둥근 천장은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지만 소름 끼치는 울음이 사라지기도 전에 문이 열리더니 하늘색 잠옷 차림의 오티스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몸이 편찮으신 것 같군요. 그녀가 말했다. 소화불량 때문이라면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될 겁니다. 도벨 박사의 약을 가져왔어요. 유령은 분노에 차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곧 자신이 한때 명성을 떨쳤던 특기, 즉 검은 개로 변신할 준비를 했다. 그 기이한 변신 때문에 캔터빌 경의 삼촌 토머스 호턴 경이 평생 바보가 되어버렸다고 가문의 주치의는 늘 주장하곤 했다. 그러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는 그 끔찍한 계획을 접고 대신 희미한 인광을 내뿜으며 묘지의 신음 같은 낮고 깊은 소리를 냈다. 마침 쌍둥이들이 달려오는 순간 그는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자신의 방에 이른 그는 완전히 무너져 극심한 동요에 사로잡혔다. 쌍둥이들의 무례함, 오티스 부인의 노골적인 물질주의만 해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결국 자신이 갑옷을 입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무리 현대의 미국인이라 해도 갑옷을 입은 망령을 본다면 전율하지 않을까? 설령 합리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최소한 그들의 국민 시인 롱펠로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라도 말이다. 유령 자신도 캔터빌 가문이 런던에 머무는 동안 롱펠로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시를 읽으며 외로운 시간을 달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게다가 그 갑옷은 본래 자신의 것이었다. 케닐워스의 기사 시합에서 그것을 입고 큰 성공을 거두었고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직접 찬사까지 받았던 장비였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입었을 때는 무거운 흉갑과 강철 투구에 짓눌려 돌바닥에 거꾸러지며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오른손 마디에도 깊은 멍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그 뒤 며칠 동안 유령은 심하게 앓아누웠고 거의 방을 떠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이유로만 침실을 벗어났으니 바로 서재 바닥의 피 얼룩을 제때 보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꾸준히 건강을 돌본 덕에 차츰 회복되었고 다시 한번 오티스 공사 일가를 놀라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화려한 재등장일을 8월 17일 금요일로 정하고 그날 하루 대부분을 옷장을 뒤적이며 준비에 몰두했다. 마침내 그는 크고 챙이 넓은 모자에 붉은 깃털을 꽂고 손목과 목에 레이스 장식을 더한 수의를 입기로 했다. 수의 가장자리에는 정교하게 주름을 잡았고 허리에는 녹슨 단검을 차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무렵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고 바람이 워낙 강해 오래된 저택의 모든 창문과 문이 덜그덕거리며 흔들렸다. 사실 그는 바로 그런 날씨를 가장 좋아했다. 그의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그의 계획은 이랬다. 먼저 조용히 워싱턴 오티스의 방으로 가서 침대 발치에서 으스스한 신음을 내며 그를 놀라게 한 뒤 느릿한 음악 소리에 맞춰 목을 3번 찌를 작정이었다. 워싱턴에게는 유령 나름의 깊은 원한이 있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캔터빌 피 얼룩을 핑거튼의 파라곤 세제로 깨끗이 지워버린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유령은 그 무모하고 오만한 청년을 완전히 공포에 몰아넣은 다음 공사와 그의 아내가 자는 방으로 향할 생각이었다. 오티스 부인의 이마에 서늘한 손을 얹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편의 귀에 그 참혹한 납골당의 비밀을 속삭여 들려줄 작정이었다. 버지니아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모욕한 적도 없고 곱고 온순했기 때문이다. 옷장 속에서 몇 번의 신음소리만 내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만약 그것으로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떨리는 손으로 이불 밑을 더듬거려 볼 생각이었다. 유령은 이번엔 쌍둥이들에게 단호한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그들에게 악몽 같은 숨막힘을 느끼게 하기 위해 가슴 위에 올라앉아 눌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다음엔 서로 가까이 놓인 침대 사이에 초록빛의 얼음장 같은 시체 모습으로 서서 공포에 질려 마비될 때까지 버티기로 했다. 마지막에는 수의를 벗어던지고 하얗게 표백된 뼈와 굴러다니는 한쪽 눈알을 드러내며 벙어리 다니엘 혹은 자살자의 해골이라는 배역으로 방안을 기어다닐 계획이었다. 이 배역은 그가 여러 차례 큰 성공을 거둔 대표작 중 하나로 그가 가장 아끼는 배역인 미치광이 마틴 혹은 가면의 미스터리에 견줄 만큼 자신 있는 역할이었다. 10시 반쯤 그는 가족이 잠자리에 드는 소리를 들었다. 한동안은 쌍둥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그들은 소년다운 명랑함으로 잠들기 전까지 서로 장난치며 떠들고 있었다. 그러나 11시 15분이 되자 집안은 고요해졌고 자정이 울리자 그는 마침내 출격했다. 올빼미가 창문 유리에 부딪히고 오래된 주목나무에서는 까마귀가 괴이하게 울어댔다. 바람은 길 잃은 영혼처럼 집 주위를 맴돌며 신음했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은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었고 빗소리와 폭풍우를 뚫고서 미국 공사의 일정한 코 고는 소리는 뚜렷이 들려왔다. 그는 잔인하게 주름진 입가에 사악한 웃음을 띠고 몰래 벽 패널 속에서 빠져나왔다. 달빛은 그의 그림자가 큰 넓은 창을 스쳐 지나가자 구름 뒤로 숨어버렸다. 그 창에는 유령 자신과 살해된 아내의 문장이 푸른색과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사악한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걸음을 옮겼다. 어둠조차 그를 혐오하는 듯 뒤로 물러섰다. 잠시 무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멈춰섰으나 그것은 레드 농장에서 들려온 개 짖는 소리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중얼거리듯 16세기식 저주를 내뱉고 때때로 녹슨 단검을 한밤중 공기 속에서 번뜩이며 휘둘렀다. 마침내 그는 불운한 워싱턴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모퉁이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바람이 그의 긴 회색빛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죽은 자의 수위는 그 바람에 휘말려 이름 모를 공포의 기괴한 주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침 시계가 15분을 알렸고 이제 때가 됐음을 그는 느꼈다. 그는 혼자 웃으며 모퉁이를 돌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핏기 없는 얼굴을 길고 마른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의 눈앞에는 끔찍한 유령이 서 있었다. 돌로 깎아낸 석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미치광이의 꿈처럼 괴이하고 섬뜩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번들거리며 벗겨져 있었고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쪄서 창백하게 빛났다. 입가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듯한 오싹한 비웃음이 뒤틀려 있었다. 눈에서는 진홍빛 광선이 뿜어져 나왔고 입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의 몸은 유령 자신의 것과 꼭 닮은 흰 수의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 눈발 같은 옷자락이 거대한 형체를 감싸고 있었다. 가슴에는 고대 문자로 쓰인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치욕의 명부인지 아니면 잔혹한 범죄의 기록인지 그저 무시무시한 죄악의 연대기처럼 보였다.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강철의 대검이 들려 있었고 날카로운 칼날이 높이 치켜 올려져 있었다. 유령은 한 번도 다른 유령을 본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몹시 놀라고 말았다. 그 끔찍한 환영을 서둘러 다시 한번 힐끗 쳐다본 뒤 그는 복도를 따라 달아나면서 긴 수위에 발이 걸려 몇 번이나 휘청였고 끝내 녹슨 단검을 미국 공사의 군화 속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다음날 아침 집사가 발견하게 된다. 간신히 자기 방에 도착하자 그는 작은 침대에 몸을 내던지고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캔터빌 집안의 용맹한 영혼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다른 유령에게 직접 말을 걸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새벽빛이 은빛으로 언덕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그는 처음 그 섬뜩한 환영을 목격했던 자리로 되돌아갔다. 속으로는 유령이 둘이라면 하나일 때보다 낫지 않은가. 새로운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쌍둥이들을 더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그 괴이한 유령에게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다. 텅 빈 눈에서 빛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번쩍이던 대검은 손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그것은 벽에 기댄 채 뒤틀린 불편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달려가 그 형체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내 공포에 질려 소스라치게 놀랐다. 유령의 머리가 툭 하고 떨어져 바닥을 구르더니 몸은 힘없이 쓰러져 버린 것이다. 그의 품 안에는 희뿌연 디미티 침대 희장이 있었고 발치에는 비질용 빗자루와 부엌 도끼 그리고 속을 파낸 순무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다. 이 기이한 변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는 급히 그 끔찍한 팻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회색빛 새벽 속에서 거기에 적힌 무시무시한 문구를 읽게 되었다. 옛날 유령, 진짜이자 오리지널 원조 귀신, 모조품을 조심하라. 그 밖의 모든 것은 가짜다.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완벽히 속았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결국 교묘한 계략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옛 캔터빌 가문의 표정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이가 빠진 잇몸을 바드득 갈며 마른 손을 어깨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는 장엄하고 고풍스러운 어투로 맹세했다. 수탉이 2번 울면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살인이 소리 없이 거리를 활보하리라. 그의 이 끔찍한 맹세가 끝나기도 전에 멀리 떨어진 농가의 붉은 기와 지붕 위에서 수탉이 울었다. 그는 길고 낮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리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흘렀지만 수탉은 이상하게도 다시 울지 않았다. 마침내 7시 반이 되어 하녀들이 도착하자 그는 그 끔찍했던 철야를 포기했다. 헛된 희망과 좌절된 계획을 되씹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는 방 안에서 자신이 아끼던 고대 기사서 몇 권을 뒤적여 보았다. 그 책들에는 자신이 사용했던 바로 그 맹세가 발동될 때마다 수탉은 반드시 2번째 울음을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저 못된 새, 망해버려라. 한때는 내 튼튼한 창으로 저놈의 목을 꿰뚫어 죽어서라도 나를 위해 울게 했을 텐데. 그러고는 편안한 납 관 속으로 들어가 저녁 무렵까지 조용히 그곳에 머물렀다. 다음 날 유령은 기운이 빠지고 몹시 지쳐 있었다. 지난 1달 동안 이어진 끔찍한 흥분이 마침내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신경은 완전히 예민해져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다. 그는 닷새 동안 방에 틀어박혀 지냈고 마침내 서재 바닥의 피 얼룩 문제는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오티스 가족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것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사는 천박한 사람들이었고 감각적 현상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능력은 전혀 없어 보였다. 물론 유령 현상과 유체 이탈의 발전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그것은 그의 통제 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복도에 나타나야 하고 매달 첫째와 셋째 수요일에는 큰 창가에서 으스스한 웃음을 터뜨려야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엄숙한 의무였다. 이 의무에서 명예롭게 벗어날 방법은 도무지 없어 보였다. 사실 생전에 그는 매우 사악한 인물이었지만 초자연적인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양심적이었다. 그리하여 다음 3번의 토요일 동안 그는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복도를 오갔다. 그때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온갖 조심을 다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좀먹은 낡은 마룻바닥 위를 최대한 가볍게 걸었으며 검은색 벨벳 망토를 걸쳤다. 또한 쇠사슬에 기름칠을 할 때는 라이징 선 윤활유를 조심스럽게 사용했다. 그러나 그가 이 마지막 수단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꽤 큰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어느 날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는 몰래 오티스의 침실로 들어가 병을 슬쩍 들고 나왔다. 처음에는 약간 굴욕을 느꼈으나 곧 발명품의 효용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정 부분 그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복도에는 언제나 줄이 걸려 있어서 그는 어둠 속을 지나다가 자주 발이 걸려 넘어졌다.
특히 한 번은 검은 아이작 혹은 호글리 숲의 사냥꾼이라는 배역으로 분장했을 때였다. 쌍둥이들이 테피스트리 방 입구에서 참나무 계단 꼭대기까지 버터로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는 그 위에서 미끄러져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다. 이 마지막 모욕은 그를 분노로 들끓게 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위엄과 사회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그 건방진 이튼 학교 꼬맹이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배역, 즉 무모한 루퍼트 혹은 목 없는 백작으로 다음날 밤 모습을 드러내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가 이 분장을 한 것은 70년 만이었다. 사실 마지막으로 이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아름다운 바버라 모디시 부인을 겁에 질리게 하여 그녀가 당시 캔터빌 경의 할아버지와의 약혼을 갑자기 파기하고 잘생긴 잭 캐슬턴과 함께 그레트나 그린으로 도망쳐 버렸을 때였다. 그녀는 저녁 무렵 테라스를 오르내리는 끔찍한 유령을 방치하는 집안과 결혼할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불운하게도 잭은 이후 완즈워스 커먼에서 캔터빌 경과의 결투 끝에 총에 맞아 죽었고 바버라 부인 역시 그 해가 끝나기도 전에 텀브리지 웰스에서 상심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여러모로 그 유령에게는 아주 성공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만했다. 다만 이번 분장은 초자연적 미스테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류에 속했다. 연극용어로 말하자면 분장이라 불리지만 좀 더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초자연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는 준비에 꼬박 3시간을 들였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자신의 모습에 몹시 흡족해했다. 함께 신어야 하는 커다란 가죽 승마 부츠는 다소 크긴 했고 권총 한 쌍 가운데 한 자루밖에 찾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새벽 1시 15분 그는 벽 패널에서 미끄러져 나오듯 모습을 드러내어 복도를 따라 기어갔다. 쌍둥이들이 쓰는 방, 곧 푸른색 장식 때문에 블루 침실이라 불리는 방에 도착하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인상적인 등장을 하고 싶었던 그는 문을 확 밀어젖혔다. 그 순간 커다란 물 항아리가 그의 위로 곤두박질 치며 온몸을 흠뻑 적셔버렸다. 간발의 차로 왼쪽 어깨를 비켜갔지만 그는 흠뻑 젖은 채 비틀거렸다. 바로 그때 내 기둥 침대 쪽에서 웃음을 애써 참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신경계는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그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려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다음 날 그는 심한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다. 이 사건에서 그나마 그를 위로한 단 한 가지 사실은 다행히도 이번에 머리를 챙겨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만약 머리까지 가져갔더라면 결과는 훨씬 심했을지도 몰랐다. 이제 그는 이 무례한 미국 가족을 겁주리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다.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복도를 살금살금 기어다니며 보냈다. 발에는 펠트 슬리퍼를 신고 목에는 외풍을 막기 위해 두꺼운 붉은 머플러를 두르고 혹시 쌍둥이들의 공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작은 화승총까지 들고 다녔다. 그가 마지막 타격을 받은 것은 9월 19일의 일이었다. 그는 대현관으로 내려갔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방해받지 않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참 동안 벽에 걸린 대형 사진들을 보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그 사진들은 이제 캔터빌 가문의 초상화를 대신해 미국 공사와 그의 아내의 얼굴을 걸어놓은 것이었는데 그는 그 위에 빈정거리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스스로 재미를 찾고 있었다. 그날 그는 간소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묘지에 흙 얼룩이 묻은 긴 수의를 걸치고 턱은 노란 린넨 조각으로 단단히 동여맨 모습이었다. 손에는 작은 랜턴과 교회 묘지기의 삽을 들고 있었다. 사실 그는 그날 밤 무덤 없는 요나스 혹은 철시 헛간의 시체 도둑이라는 배역 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분장 중 하나였으며 캔터빌 가문에게는 특히 기억할 이유가 많은 모습이었다. 바로 이 인물이 그들의 이웃 러퍼드 경과 불화를 일으킨 실제적인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벽 2시 15분쯤 그의 귀에 들려오는 기척으로는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듯 했다. 그는 서재 쪽으로 슬며시 다가갔다. 혹시라도 피 얼룩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두운 구석에서 갑자기 2개의 형체가 튀어나왔다. 그들은 팔을 미친 듯이 머리 위로 휘두르며 그의 귀에 대고 와! 하고 소리쳤다. 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상황으로 보아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 유령은 계단 쪽으로 내달렸지만 그곳에는 워싱턴 오티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커다란 정원용 물 분사기를 들고 있었다. 사방이 적에게 포위되어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커다란 쇠 난로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불이 붙어 있지 않았기에 그는 굴뚝과 연통을 통해 간신히 기어 올라가 자기 방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온몸은 먼지투성이에 몰골은 흐트러지고 절망에 사로잡힌 처참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출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쌍둥이들은 여러 차례 그를 잡으려고 잠복했고 부모와 하인들을 몹시 성가시게 하면서 매일 밤마다 복도에 견과류 껍질을 흩뿌려 두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령의 자존심이 너무 깊이 상처 입었기에 도저히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오티스 씨는 몇 해 동안 매달려 있던 민주당 역사에 관한 대작 집필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고 오티스 부인은 온 고장을 놀라게 할 멋진 조개구이 잔치를 열었다. 아이들, 특히 아들들은 라크로스, 유커, 포커 같은 미국식 놀이와 게임에 빠져들었고 버지니아는 조그만 조랑말을 타고 시골길을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 곁에는 방학 마지막 주를 캔터빌 영지에서 보내고 있던 소년 채셔 공작도 함께 있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유령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여겼다. 실제로 오티스 씨는 이 사실을 캔터빌 경에게 편지로 전했는데 이에 대한 답장에서 캔터빌 경은 크게 기뻐하며 소식을 알려준 오티스 부인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은 착각하고 있었다. 유령은 여전히 집안에 머물고 있었고 비록 이제 거의 병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했지만 결코 모든 일을 그냥 덮어둘 마음은 없었다. 특히 채셔의 젊은 공작이 손님으로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증조 삼촌
프랜시스 스틸턴 경은 한때 카버리 대령과 내기를 했었다. 캔터빌 유령과 주사위 놀이를 할 수 있다며 백기니를 걸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는 카드방 바닥에 쓰러져 마비에 걸린 채 발견되었다. 이후 장수는 했지만 평생토록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더블 식스 밖에 없었다. 당시 이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두 귀족 가문의 체면을 위해 철저히 숨겨졌다. 그 전말은 지금도 태틀경의 섭정 왕자와 그 친구들 회고록 제3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에 유령은 당연히 자신이 아직도 스틸턴 가문의 영향력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게다가 그는 혈연으로도 이들과 엮여 있었는데 그의 친사촌이 불클리 영주와 두 번째 혼인 관계를 맺었고 채셔 공작 가문은 바로 그 가게에서 직계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령은 버지니아의 어린 연인 앞에 나타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분장 가운데 하나인 흡혈 수도승 혹은 피 없는 베네딕트의 수도사의 모습으로 말이다. 이 모습은 너무도 끔찍해서 1764년 어느 불길한 새 전야에 스타트업 부인이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다 결국 심한 뇌졸중에 쓰러졌다. 그녀는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캔터빌 가문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음에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녀의 전 재산은 런던의 한 약재사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자 유령은 또다시 쌍둥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방을 떠나지 못했다. 덕분에 소년 공작은 왕실 침실의 커다란 깃털 차양 아래에서 평온히 잠들 수 있었고 꿈속에서는 오직 버지니아만을 떠올렸다. 며칠 뒤 버지니아는 곱슬머리의 연인과 함께 브록리 초원을 달리다가 울타리를 넘는 바람에 승마복이 심하게 찢어지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뒷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그러다 테피스트리 방 앞을 뛰어 지나가는데 문이 우연히 열려 있었고 안에 누군가 있는 듯 보였다. 버지니아는 순간 그것이 어머니의 시녀인 줄 알았다. 시녀가 가끔 그 방에 와서 바느질을 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찢어진 옷을 꿰매달라 부탁하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녀를 크게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캔터빌 유령이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노랗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흩날리는 황금빛 잎사귀와 긴 가로수길을 따라 미친 듯이 소용돌이 치며 떨어지는 붉은 잎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는 손에 기댄 채 온몸은 깊은 낙담 속에 잠겨 있었다. 실로 너무도 초라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이어서 처음에는 도망쳐 자기 방에 숨을 생각뿐이었던 어린 버지니아도 연민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녀는 그를 위로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고 유령의 슬픔은 너무 깊었기에 그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였다. 정말 안쓰러워요. 버지니아가 말했다. 하지만 제 동생들은 내일 이튼 학교로 돌아가니까 그 뒤에는 선생님이 얌전히 계시기만 하면 아무도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나보고 얌전히 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유령은 자기에게 감히 말을 건네온 앳된 소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대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쇠사슬을 덜그럭거리고 열쇠 구멍으로 신음소리를 흘리고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게 바로 그게 내 존재 이유다. 그건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게다가 선생님은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엄니 부인이 그러시길 선생님이 아내를 죽였다고 했어요. 그래, 그건 인정한다. 유령은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집안 문제였고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 누군가를 죽이는 건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버지니아는 때때로 오래된 뉴 잉글랜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듯한 청교도적 엄숙함을 보이곤 했다. 난 그런 공허한 도덕 윤리 따위는 질색이야. 내 아내는 정말 볼품 없었고 내 레이스 칼라를 제대로 풀먹이지도 않았으며 요리라고는 아무것도 몰랐지. 호글리 숲에서 내가 잡아온 웅장한 숫사슴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상위에 올렸는지 알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오라비들이 날 굶겨 죽인 건 좀 너무하지 않나? 내가 아내를 죽인 건 맞지만 말이야. 굶겨 죽였다고요? 유령님, 아니 사이먼 경, 배가 고프신 거예요? 제 가방에 샌드위치가 있는데 드실래요? 고맙지만 사양아마, 난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아. 하지만 너는 참 친절하구나. 너는 네 고약하고 무례하고 저속하고 부정직한 가족들보다 훨씬 낫다. 그만하세요. 버지니아는 발을 꾹 구르며 외쳤다. 무례하고 저속한 건 바로 선생님이에요. 부정직하기까지 한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제 물감을 훔쳐서 서재의 그 터무니없는 비 얼룩을 덧칠하려 했잖아요. 처음엔 제 빨강색 물감을 전부 가져갔어요. 주홍색까지 다 써버려서 석양 그림은 더 못 그렸죠. 그러더니 녹색과 노란색까지 가져가 버려서 남은 건 남색과 백색뿐이었어요. 결국 달빛 그림밖에 못 그리게 됐는데 그런 건 늘 보기만 해도 우울하고 그리기도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너무 우습잖아요. 세상에 피가 에메랄드빛 녹색이라니. 어쩔 수가 없지 않겠니? 유령은 이번에는 제법 순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세상에 진짜 피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너희 오빠가 파라곤 세제를 가져온 뒤로는 내가 네 물감을 쓰는 게 뭐가 문제겠니? 색깔이라는 건 언제나 취향의 문제야. 예컨대 캔터빌 가문은 푸른 피를 지녔다고 하잖니. 영국에서 가장 푸르다지. 하지만 너희 미국인들은 그런 건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군.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차라리 미국으로 이민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나을 거예요. 아버지는 선생님께 배편을 흔쾌히 내주실 거고 어떤 종류의 영혼이라도 관세는 무겁지만 세관 직원들은 모두 민주당원이라 통관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뉴욕에만 가도 선생님은 틀림없이 큰 인기를 끌걸요. 거기선 조상 귀신 하나 데리고 싶어 100만 달러라도 내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요. 가족 유령이라면 더 비싸게라도 모실 테고요. 난 미국이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아. 유적도 없고 진귀한 것도 없어서 그렇겠죠?
버지니아는 비꼬듯 대꾸했다. 유적도 없고 진귀한 것도 없다니. 너희에겐 해군도 있고 또 예의가 있지 않느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빠께 부탁드려서 쌍둥이들 방학을 일주일 더 늘려달라고 해야겠네요. 제발 가지마, 버지니아 아가씨. 유령은 외쳤다. 나는 너무 외롭고 너무 불행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잠들고 싶어. 그런데 도무지 잘 수가 없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침대에 누워 촛불만 끄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 교회에선요. 하지만 잠드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기들조차 할 줄 아는 게 그거예요. 아기들이 얼마나 눈치 없는지 아시잖아요. 나는 300년 동안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어. 유령은 슬프게 말했다. 버지니아의 푸른 눈이 놀라움에 크게 열렸다.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어. 너무 지쳤단다. 버지니아는 얼굴이 심각해졌고 작은 입술은 장미잎처럼 떨렸다. 그는 유령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시든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가엾은 유령님. 그녀는 속삭였다. 잠들 수 있는 곳은 정말 없는 건가요? 멀리 소나무 숲을 넘어가면 작은 정원이 있단다. 그는 꿈꾸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곳엔 풀이 길고 무성하게 자라고 동미나리 꽃에 커다란 흰 별들이 피어있지. 그곳에선 밤새도록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고 차갑고 맑은 달빛이 내려오며 주목나무가 팔을 활짝 벌려 잠든 이들을 덮어주지. 버지니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죽음의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죽음 말이다. 죽음은 정말 아름다울 거야. 부드러운 흙 속에 누워 머리 위로 풀잎이 흔들리고 고요 속에서 귀 기울이며 어제가 없고 내일도 없으며 시간을 잊고 삶을 용서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네가 날 도울 수 있어. 너에겐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단다. 버지니아는 온몸이 떨렸고 차가운 전율이 그녀를 스쳤다. 순간 그녀는 마치 무서운 꿈속에 빠진 것처럼 느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유령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한숨 쉬는 듯 했다. 혹시 서재창에 새겨진 오래된 예언을 읽어본 적 있니? 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작은 소녀가 고개를 들며 외쳤다. 검은 고풍 글씨로 쓰여 있어서 읽긴 힘들긴 하지만요. 딱 6줄이었죠. 황금 같은 소녀가 죄인의 입술에서 기도를 끌어낼 때, 메마른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울 때, 작은 아이가 눈물을 흘려 내어줄 때, 그때 이 집은 고요해지고 평화가 캔터빌에 깃들리라.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유령이 슬프게 말했다. 네가 내 죄를 대신에 울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란다. 나는 눈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만약 네가 늘 상냥하고 선하고 온화했다면 죽음의 천사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다. 네 앞에 어둠 속에서 무서운 형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사악한 목소리들이 네 귀에 속삭이겠지만 너를 해치진 못할 거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앞에서는 지옥의 힘조차 이길 수 없으니까. 버지니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령은 황금빛 머리를 떨군 그녀를 내려다보며 절망에 찬 듯 손을 비틀었다. 그러자 버지니아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빛났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천사께 당신에게 자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게요. 유령은 희미한 기쁨의 외침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옛날식 예법 그대로 그녀의 손을 잡고 몸을 굽혀 입을 맞추었다. 그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불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이끌고 어스름한 방을 가로지를 때도. 바랜 초록색 테피스트리에는 작은 사냥꾼들이 수놓여 있었다. 그들은 술장식이 달린 뿔피리를 불며 작은 손으로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손짓했다. 돌아가, 버지니아, 돌아가라. 하지만 유령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고 그녀는 눈을 꼭 감아버렸다. 도마뱀 꼬리를 단 흉측한 짐승들과 튀어나온 눈의 괴물들이 벽난로 장식에서 그녀를 노려보며 깜빡였다. 조심해, 버지니아. 조심해. 우린 다시는 널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들이 중얼거렸지만 유령은 더욱 빠르게 그녀를 이끌었고 버지니아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방 끝에 다다르자 유령은 멈춰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벽은 서서히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었고 앞에는 커다란 검은 동굴이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고 어떤 힘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어서! 유령이 외쳤다. 늦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다음 순간 벽이 닫히며 테피스트리 방은 텅 비어 있었다. 10분쯤 뒤 티타임이 되어 종이 울렸지만 버지니아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오티스 부인은 하인 중 한 명을 위층으로 보내 그녀를 부르도록 했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서는 아가씨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했다. 버지니아는 저녁 식탁에 놓을 꽃을 꺾으러 매일 저녁 정원에 나가곤 했기 때문에 오티스 부인은 처음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6시가 되어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비로소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들을 밖으로 내보내 버지니아를 찾게 했고 자신과 오티스 씨는 집안의 모든 방을 샅샅이 뒤졌다. 6시 반이 되었을 때 아들들이 돌아와 버지니아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온 가족은 극도의 흥분과 혼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오티스 씨는 갑자기 며칠 전 집안의 정원에 집시들이 천막을 치고 머무는 것을 허락했던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곧장 장남과 농장 하인 2명을 데리고 집시들이 있다는 블랙펠 할로우로 달려갔다. 버지니아의 실종에 완전히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불안해진 소년 채셔 공작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혹시 충돌이 생길까 두려웠던 오티스 씨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시들이 떠난 뒤였다. 떠남이 급박했던 것이 분명했는데 불은 아직 활활 타고 있었고 접시 몇 개가 잔디 위에 흩어져 있었다. 오티스 씨는 워싱턴과 하인 둘을 인근 지역으로 수색을 나가게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즉시 전보를 보내 카운티의 모든 경찰서장들에게 트램프나 집시들에게 납치된 소녀를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곧 말을 끌어오라 명한 뒤 아내와 세 아들에게 저녁을 먹고 있으라고 단호히 말하고는 마부를 데리고 에스콧 가도를 따라 달려나갔다. 그런데 몇 마일쯤 달려갔을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돌아보니 모자를 쓰지도 않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조랑말을 몰아 달려오는 소년 채셔 공작이 보였다. 정말 죄송해요, 오티스 씨. 소년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버지니아가 실종된 이 상황에서 저녁을 먹을 수는 없어요. 제발 화내지 말아주세요. 작년에 우리 약혼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발 저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갈 수 없어요. 절대 못 가요. 오티스 공사는 잘생긴 장난꾸러기 소년을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버지니아에 대한 그의 헌신에도 크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말 위에서 몸을 숙여 소년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며 말했다. 좋아, 세실. 네가 돌아가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겠지. 하지만 에스콧에 가서 모자는 꼭 하나 사야 해. 모자라뇨. 그런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버지니아만 원해요. 소년 공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고 두 사람은 기세 좋게 기차역으로 말을 달렸다. 역에 도착한 오티스 씨는 역장에게 버지니아의 인상착의에 맞는 소녀가 플랫폼에서 목격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역장은 대신 노선 전체에 전보를 보내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보장했다. 그리고 마침 셔터를 내리던 린넨 가게에서 소년 공작을 위해 급히 모자 하나를 사서 오티스 씨는 곧장 약 4마일 떨어진 백슬리 마을로 말을 몰았다. 그곳은 집시들이 자주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시골 경찰을 불러냈지만 그로부터도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다. 공터를 샅샅이 달려본 끝에 지친 몸을 돌려 밤 11시쯤에야 캔터빌 저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모두 지쳐 있었고 거의 절망에 가까운 마음이었다. 저택의 어두운 진입로 앞, 대문 옆 집에서는 워싱턴과 쌍둥이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버지니아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집시들은 브로클리 초원에서 붙잡혔지만 그녀와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출발을 촐턴 방란의 날짜를 잘못 안 탓이라고 설명했다. 늦을까 두려워 서둘러 떠났다는 것이다. 오히려 버지니아의 실종 소식에 크게 안타까워하며 감사의 표시로 4명은 남아 수색을 돕고 있었다. 연못까지 끌어올려 확인했으며 전 구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버지니아를 잃은 셈이었다. 오티스 씨와 아들들은 깊은 낙담 속에서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마부는 2마리의 말과 조랑말을 이끌고 뒤따랐다. 홀 안에는 겁에 질린 하인들이 모여 있었고 서재의 소파에는 불쌍한 오티스 부인이 정신이 나갈 듯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채 누워 있었다. 노년의 집사 아줌마가 오데콜론으로 그녀의 이마를 식히고 있었다. 오티스 씨는 아내에게 반드시 뭔가를 먹어야 한다고 권하며 일행 전체의 저녁 식사를 준비시켰다. 그 저녁은 무겁고 쓸쓸했다. 거의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쌍둥이들조차 누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말 한마디 없이 기가 죽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소년 공작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티스 씨는 모두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했다. 더는 오늘 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아침이 되면 스코틀랜드 야드에 전보를 보내 즉시 형사들을 파견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식당에서 나서려는 순간 시계탑에서 자정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타종이 울릴 때 갑자기 요란한 굉음과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무시무시한 천둥이 집을 흔들었고 정체 모를 음악이 공기 중에 흘렀다. 계단 위쪽의 벽 패널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버지니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얼굴은 창백하고 하얗게 빛난 채 그녀가 현관 위에 서 있었다. 순간 모두가 그녀에게 달려갔다. 오티스 부인은 그녀를 뜨겁게 끌어안았고 소년 공작은 눈물 섞인 입맞춤으로 그녀를 뒤덮었다. 쌍둥이들은 그들 주위를 돌며 승리의 춤을 추었다. 세상에, 얘야,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냐? 오티스 씨는 화가 난 듯 말했다. 그녀가 어리석은 장난으로 가족들을 놀려댔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실과 나는 널 찾으러 이 근방을 샅샅이 뒤졌단다. 네 어머니는 기절할 만큼 놀라셨고 다시는 이런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장난은 유령한테만 쌍둥이들이 껑충거리며 소리쳤다. 내 사랑스러운 아가, 네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절대 내 곁을 떠나선 안 돼. 오티스 부인은 떨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추고 헝클어진 금빛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버지, 버지니아가 차분히 말했다. 저는 유령과 함께 있었어요. 그는 이제 죽었어요. 아버지, 꼭 그를 보러 가셔야 해요. 그는 아주 큰 잘못을 했지만 정말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름다운 보석 상자를 제게 주셨어요. 온 가족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매우 진지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벽 판자 사이의 비밀 통로로 가족들을 안내했다. 워싱턴은 재빨리 테이블 위에서 촛불을 집어들고 뒤를 따랐다. 마침내 그들은 녹슨 못이 촘촘히 박힌 거대한 참나무 문 앞에 다다랐다. 버지니아가 문에 손을 대자 무거운 경첩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곳은 낮은 둥근 천장이 있는 작은 방이었다. 창문은 조그만 쇠창살 하나뿐이었다. 벽에는 거대한 쇠고리가 박혀 있었고 거기에 쇠사슬로 묶인 해골이 돌바닥 위에 온몸을 길게 뻗은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길고 살 없는 손가락으로 닿을 듯 닿지 않는 곳에 놓인 오래된 접시와 물주전자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주전자는 안쪽에 초록빛 곰팡이가 가득 껴 있어 한때 물이 담겼음을 알 수 있었다. 접시 위에는 먼지 더미만이 쌓여 있었다. 버지니아는 해골 곁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나머지 가족은 이제야 드러난 이 끔찍한 비극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것 봐! 그때 창밖을 내다보던 쌍둥이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집의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저것 봐! 시든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웠어. 달빛에 꽃이 뚜렷하게 보여.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버지니아는 엄숙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름다운 빛이 비치고 있었다. 넌 정말 천사야. 소년 공작이 외치며 그녀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입을 맞추었다. 이 기묘한 사건들이 있은 지 나흘 뒤, 밤 11시쯤 캔터빌 저택에서 장례 행렬이 출발했다. 영구차는 8마리의 검은 말이 끌었는데 말머리마다 흔들리는 커다란 타조 깃털 장식이 꽂혀 있었다. 나부로 만든 관은 짙은 보라색 장막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금실로 캔터빌 가문의 문장이 수놓여 있었다. 영구차와 마차 옆으로는 횃불을 든 하인들이 걸었고 전체 행렬은 장엄하고 인상적이었다. 장례의 대표 조문객은 캔터빌 경이었는데 그는 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히 웨일스에서 올라왔다. 그는 첫 번째 마차에 어린 버지니아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 뒤에는 오티스 공사와 그의 아내가 탔고 이어서 워싱턴과 세 아들이 뒤따랐으며 마지막 마차에는 엄니 부인이 타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50년이 넘도록 유령에게 시달려왔으니 마지막까지 지켜볼 권리가 있다고 여겨진 것이었다. 묘지는 오래된 주목나무 바로 아래 공동묘지 구석에 깊게 파여 있었다. 예식은 어거스터스 댐피어 신부가 지극히 장엄한 태도로 집전했다. 장례가 끝나자 하인들은 캔터빌 가문의 오래된 관습에 따라 횃불을 모두 껐다. 관이 무덤 속으로 내려가자 버지니아가 앞으로 나가 흰색과 분홍빛 아몬드 꽃으로 엮은 큰 십자가를 관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구름 뒤에 가려있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고요한 은빛을 작은 교회 묘지에 가득 비추었고 멀리 숲에서는 나이팅게일 한 마리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는 유령이 말해주었던 죽음의 정원을 떠올렸고 눈가가 눈물로 흐려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거의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캔터빌 경이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오티스 씨는 그가 버지니아에게 남긴 보석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들은 실로 눈부신 아름다움이었으며 특히 구식 베네치아 세팅의 루비 목걸이는 16세기 보석 공예의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힐만 했다. 보석들의 가치는 매우 컸기에 오티스 씨는 딸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각한 고민을 느끼고 있었다. 캔터빌 경, 오티스 씨가 말했다. 알기로는 이 나라에서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장신구 같은 것도 영속 재산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석들은 본래 경의 가문에 속하거나 속해야 할 가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소 기이한 상황으로 되찾은 것이긴 하나 런던으로 가져가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제 딸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며 기쁘게도 아직은 그런 사치스러운 치장품 따위에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제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젊은 시절 보스턴에서 여러 겨울을 보낸 바 있어 예술에 관해 권위 있는 견해를 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상당한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시장에 내놓는다면 값비싼 값으로 팔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께서도 제 가족 중 누구에게든 그것이 남겨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그런 헛된 치장품과 장난감 같은 것들은 영국 귀족의 체면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공화국의 엄격하고 불멸하다고 믿는 소박함 속에서 길러진 우리에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 딸 버지니아가 그 불행하지만 길을 잘못 든 조상을 기념하고 싶다며 보석 상자만은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이미 많이 낡아 있으니 경께서도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아이가 중세적인 어떤 것에 동정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꽤 의외라 그 까닭을 굳이 찾자면 아마 제 아내가 아테네 여행을 마치고 런던 교회에서 버지니아를 출산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할 뿐입니다. 캔터빌 경은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으며 때때로 회색 콧수염을 만지작거려 억지로 웃음을 감추었다. 오티스 씨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정답게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내하는 분이여, 당신의 사랑스러운 딸은 저 불운한 조상 사이먼 경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었소. 나는 물론 우리 집안 모두가 그녀의 놀라운 용기와 결단에 깊이 빚지고 있소. 그러니 이 보석은 분명 그녀의 것이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내가 만약 그것을 빼앗을 만큼 무정하다면 그 사악한 늙은 영감은 보름도 안 되어 무덤에서 기어나와 내 목숨을 괴롭힐 게 분명하오. 또 가보 문제로 말하자면 유언이나 법정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가보가 아니오. 이 보석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껏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나로서는 귀하의 집사보다도 권리가 없소. 그리고 버지니아가 자라면 예쁜 장신구를 갖게 되는 걸 분명 좋아할 것이오. 게다가 한 가지 잊고 계신 게 있어, 오티스 씨.
당신은 가구와 유령을 감정가에 따라 함께 산 것이요. 따라서 유령의 소유물이었던 것은 곧바로 당신의 소유가 된 것이요. 밤마다 복도에서 아무리 설치고 다녔다 해도 법적으로 사이먼 경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 그의 재산은 매입을 통해 귀하께 넘어간 게 맞소. 오티스 씨는 캔터빌 경이 보석을 거절하는데 몹시 난처해하며 결정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호의적인 귀족은 굳건히 뜻을 지켰다. 그는 오티스 씨로 하여금 딸이 유령에게서 받은 선물을 간직하게 허락하도록 설득했다. 그리고 1890년의 봄, 채셔 공작 부인이 된 버지니아가 결혼 후 처음 여왕의 공식 아련식에 나섰을 때 그녀의 보석은 만인의 찬탄을 자아냈다. 버지니아는 착한 작은 미국 아가씨들이 받는다는 화관을 받았고 소년 시절의 연인이 장성하자마자 그와 혼인했다. 그들은 한없이 매력적이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모든 이들이 이 결합을 기뻐했다. 단 한 사람, 덤블턴 후작 부인만 빼고. 그녀는 7달 중 하나를 공작에게 시집 보내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일로 값비싼 만찬을 3번이나 치르기도 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오티스 씨 자신도 탐탁지 않아 했다. 그는 젊은 공작을 개인적으로는 무척 아꼈지만 귀족 자귀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의 말대로라면 쾌락을 쫓는 귀족 사회의 무기력한 영향 속에서 공화국적 소박함의 진정한 원칙이 잊힐까 두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반대는 완전히 묵살되었고 세인트 조지 교회의 통로를 딸과 팔짱 끼고 걸어 들어갈 때 영국 전역을 통틀어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없었을 것이다. 신혼여행을 마친 뒤 공작과 공작 부인은 캔터빌 저택으로 내려왔다. 도착한 다음 날 오후 그들은 소나무 숲 옆 외로운 묘지를 찾았다. 사이먼 경의 묘비에 새길 문구를 두고 한때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그의 이름 이니셜과 서재 창문에 있던 시 구절을 새기기로 했다. 공작 부인은 아름다운 장미를 가져와 무덤 위에 흩뿌렸다. 두 사람은 잠시 그곳에 서 있다가 낡은 수도원에 무너진 제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작 부인은 무너진 기둥에 앉았고 남편은 그녀의 발치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아름다운 눈을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그는 담배를 던져버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버지니아, 아내는 남편에게 비밀이 없어야 해. 세씨, 난 당신에게 숨기는 게 없어요. 아니, 있어.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아직 유령과 함께 갇혀 있었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잖아. 그건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어요, 세씨. 버지니아가 진지하게 말했다. 알아. 하지만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아. 제발 묻지 말아요. 말해드릴 수 없어요. 불쌍한 사이먼 경. 저는 그분께 큰 빚을 졌어요. 웃지 말아요, 세실. 정말이에요. 그분 덕분에 저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사랑이 그 둘보다 강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공작은 일어나
아내를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입을 맞추었다.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는 한 그 비밀은 간직해도 좋아. 제 마음은 늘 당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거지? 버지니아는 얼굴을 붉혔다. 지금까지 오스카 와일드의 캔터빌의 유령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처음에 가족을 놀래켜 주려고 애쓰던 유령,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죠. 유령이 안타깝고 응원하고 싶을 정도로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는 정말 이 작품들을 정말 기발하고 위트 있고 유머가 넘치게 잘 그려내는 작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머랑 풍자를 통해서 세속의 허영, 계급의 위선을 꼬집으면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연민의 힘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실 유령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쳐버리는 누군가의 슬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